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고2 3월 학력평가 생명과학 1을 같이 풀어볼 빛나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선생님이 했던 우리 청평 안 본 친구들 있으면요. 청평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한 문항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바로 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탄소화합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물질 X의 단위체, 우리 기본 단위 같은 말이죠. 단위체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X는 DNA와 단백질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인상, 당, 염기가 1대 1대 1의 비율로 되어 있는 얘는 뉴클레오타이드죠. 자, 우리 뉴클레오타이드는요. DNA 또는 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입니다. 자, 근데 지금 X가 우리 뭐라고 했어요? DNA 또는 단백질 중에 하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X는 뭐다? DNA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DNA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이 당은요, 어떤 당일까요? 그치? 디옥시리보스가 되겠죠. 그래서 디옥시리보스 당을 갖는 뉴클레익 엑시드, 그래서 DNA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헥산의 일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 X에 대한 설명만은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요. 하나씩 좀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억. 자, X는 DNA다. 그쵸? 우리 X는 DNA다. 찾았고요. 다음 는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탄소화합물이 뭐예요?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는 탄소화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있는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원소 뭐였어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천프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탄소화합물이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DNA 말고도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 다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디귿. 자, 펩타이드 결합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펩타이드 결합 어디서 들어봤는데 해서 맞았다 이렇게 체크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펩타이드 결합은 어디요? 그치, 단백질에서 나와야죠. 우리 지금 아까 전에 X가 DNA 또는 단백질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단백질에 대한 특징도 좀 볼게요. 자, 단백질을 이루는 단위체 이거는 뭐죠? 그치, 아미노산이죠.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별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있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별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이게 펩타이드 결합. 자,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쭉 연결되어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는 들렸다. 이것은 단백질에서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을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자, 정답은요. 기억과 니은 맞는 4번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요. 2번. 자, 이번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저희 이렇게 세포막의 구조가 딱 나와 있고요. 지금 어떤 동물의 세포막을 통한 물질 A와 물질 B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A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고 있고 B는 인지질로 된 나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A와 B는 각각 산소와 포도당 중 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기에 지금 세포막이 그 네모로만 쭉 나와 있지만 좀 구조를 좀 그려볼게요. 얘네들은 어떻게 생겼죠? 그쵸? 세포막은 이렇게 인지질이 이중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가 지금 인지질인데요. 여기에 선생님 동그랗게 그린 부분, 요 부분은 친수성 머리 부분이고요. 우리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과 바깥쪽은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에는 친수성의 머리가 위치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수성의 꼬리가 맞닿아 있는 구조로 세포막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라고 한다? 인지질, 이중층이다. 이렇게 하죠. 이러한 인지질 이중층이 쭉 가고 쭉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쿡 박혀 있거나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관통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가는 막단백질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막단백질을 통과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경우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A와 B를 봤더니 A, B 둘 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네요. 농도가 높은 고농도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고 있다. 우리 이러한 물질의 이동 방식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쵸? 우리 이거를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A와 B 둘 다 확산이 일어나고 있는데 A는 지금 어때요?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죠? 그치? 우리 이온이라든지 또는 좀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들. 자, 그렇다면 A는 뭐가 들어갈까? 그치? A는 포도당이 되겠다. 그래서 포도당이 막 단백질을 통해서 지금 촉진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다음 B는 뭐예요? 지금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고 있어요. 어떤 애들이 이럴 수 있죠? 그치, 뭐 산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크기가 작은 기체들 그리고 지용성 물질들 이런 애들은 직접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B는 뭐예요? 그치, 산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이런 이동, 이 확산은 뭐라고요? 단순 확산이라고 한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자, 기억. B는 포도당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A가 포도당, B는 산소죠? 들렸고. 다음 니은. 가를 통한 물질의 이동은 선택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가가 뭐냐면 막 단백질이요. 막 단백질을 통한 물질의 이동 선택적으로 일어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포도당을 이동시키는 막 단백질은요. 포도당만 이동시켜요. 나트륨 통로와 같은 막 단백질은요. 나트륨만 이동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이동시킨다. 맞습니다. 다음 디귿. 나의 인지질 이중층으로 배열되어 있다. 나는 인지질 이중층 배열되어 있다. 맞는 선지죠? 자, 정답은요. 니은 디귿 맞네요.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여러분 3번은 별표. 선생님 왜 별표 치죠? 선생님 별표 치라고 하는 문제들은 뭐다? 생명과학 1에서 우리 다시 만날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는요. 우리 생명과학 1 1단원에 대한 문제고요. 우리 생물과 바이러스를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자, 어떤 문제인지 봤더니 자, 표는 A와 B에서 두 가지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A와 B가 뭐라고 했냐면 대장균과 박테리오파지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장균이 뭐죠? 대장균은 세균이에요. 세균. 자, 박테리오파지는요. 박테리아가 세균, 파지는 먹는다. 직역하면 박테리아, 세균을 먹는다라는 거죠. 즉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바이러스랑 세균을 비교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하나씩 우리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지금 세포 분열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이러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바이러스는 박테리오파지인데요. 그 구조를 한번 그려볼까요? 박테리오파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단백질 껍질에 다리도 이렇게 있고 요 안에 핵산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핵산. 자, 얘는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바이러스 배울 때 뭐라고 했냐면 세포 구조가 아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얘는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자, 세포 구조가 아니면 세포 분열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겠죠. 자, 따라서 여기 다시 오면 세포 분열은 한다. X로 되어 있는 얘가 바로 뭐다?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다.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세균, 대장균이 되겠죠. 우리 대장균은요. 단세포 생물이야. 이렇게. 세포 하나가 곧 하나의 생물입니다. 얘가 바로 대장균인데요. 얘가 세포 분열을 해요. 그러면 지금 세포가 몇 개 된 거예요? 2개가 됐겠죠? 그럼 개체도 2개가 된 것입니다. 즉 대장균은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유전 물질을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DNA, 이런 핵산, 유전 물질을 갖는다. 많이 물어보는데요. 여기 있는 박테리오파지도 우리 아까 전에 그림 그렸죠? 이 단백질 껍질 안에 핵산, DNA, RNA 이런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유전 물질을 가진다. 맞고 당연히 대장균도 유전 물질을 갖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억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억은 X이다. 아니죠? 동그라미다. 틀렸고. 다음 니은. A는 대장균이다. A는 박테리오파지. B가 대장균이 되겠죠? 자, 다음 디귿. B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대장균은요. 효소도 가지고 있고 리보솜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귿은 맞는데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볼까요? 자, A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치. A는 틀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박테리오파지, 바이러스는요. 독립적으로는 물질 대사를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숙주세포 내에서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죠. 증식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숙주세포 내에서는 이런 생명활동을 할 수 있다. 바이러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정답은요. 지금 디귿만 맞죠? 2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요. 우리 4번 볼게요. 자, 다음은 어떤 세균을 이용한 탐구의 일부래요. 이 세균을 이용한 탐구를 통해서 자연 선택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를 좀 읽어보면요. 항생제가 없는 배지에 세균을 배양해서 세균, 기역과 니은이 섞여 있는 집단 원을 얻었대요. 자, 그럼 지금 집단 원 안에는요. 이렇게 기역과 니은이 섞여 있는 상태죠. 즉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변이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구나. 자, 이때 기역과 니은은 항생제 내성이 있고 항생제 내성이 없는 것 중에 뭔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알아내야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나에서 항생제를 처리했대요. 그랬더니 일부만 살아남았는데 누가 살아남았다? 그렇죠. 니은이 살아남았죠. 니은만 남았다. 그리고 기역은요? 사라졌다. 자, 그렇다면 니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생제를 처리했을 때 살아남았다.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니은이 내성이 있는 세균이야. 자, 이때 여기 있는 살아남은 요 세균을 배양해서 집단 2를 얻었다 라고 하는 거죠. 즉 항생제를 처리했더니 여기 있는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 자연 선택되어서 자손을 쭉 하고 증식시킨 거다라는 거죠. 자연 선택.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자, 기역. 자, 기역은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다? 아니죠. 항생제를 처리했을 때 기역은 사라졌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음 니은. 원에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변이가 있다. 그쵸?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도 있고 없는 세균도 있었죠? 변이가 존재한다. 맞습니다. 자, 다음 디귿.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은 원이 2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처음에 원에서는요. 항생제 내성이 있고 없고 섞여 있었죠. 지금 이걸 콜로니라고 하는데 개수를 좀 세어보면요. 지금 기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니은이 2개입니다. 전체 8분의 2 정도의 비율이었다면 지금 여기 있는 2에서는 어때요? 100%죠. 그렇다면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은 2에서 훨씬 더 높다라고 해야 되겠죠?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낮다로 고쳐줘야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만 맞는 2번입니다. 자, 다음은 5번. 자, 우리 5번도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얘도 우리 생명과학 1에서 다시 만날 문제입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요. 종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생태계 A와 B의 먹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생물 다양성은 B가 A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딱 봐도 생물 다양성은 B가 훨씬 더 높죠. 자, 먼저 생태계 A는 지금 뭐냐면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처럼 나타낸 먹이 사슬이에요. 자, 그리고 생태계 B는요.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그물처럼 얽혀있는 먹이 그물이죠. 자, 여기에서 먹이 그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 생태계는요. 평형이 잘 유지됩니다.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유지.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 생태계 A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개구리가 사라졌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개구리를 먹고 살던 매는 어떻게 돼요? 먹이가 다 사라졌네? 매도 사라질 거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태계 B를 보면요. 개구리가 똑같이 사라졌어. 이때 개구리를 먹는 매나 뱀은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요. 매는 개구리 없네? 그럼 나 토끼 먹어야지. 그럼 나 뱀 잡아먹어야지. 그럼 나 쥐 잡아먹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개구리가 없어졌어. 뱀은 개구리가 없네? 토끼 잡아먹어야지. 쥐를 잡아먹어야지. 이렇게 여러 생물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한 종이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질수록 생태계 평형은 잘 유지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A에서 메뚜기는 2차 소비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A에서 변은요.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생산자죠. 생산자. 자, 메뚜기는요. 이러한 벼를 먹는 1차 소비자. 개구리는 이걸 먹는 2차 소비자. 얘는 3차 소비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서는 메뚜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1차 소비자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기억은 틀렸다. 1차 이렇게 고쳐줄게요. 자, 다음 니은. 비에서 벼의 에너지 중 일부는 토끼에게 전달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벼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요. 얘가 생명활동을 하면서 일부는 열에너지 형태로 방출도 되고요. 일부는 유기물의 형태로 토끼에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는 토끼에게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된다.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모두 이동한다 이러면 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요. 맞는 선지 되겠고요. 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는 감소하게 돼요. 자, 디귿 볼게요. 자, 생태계 평형은 B가 A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더 복잡하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맞는 선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니은, 디귿 맞는 4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 6번입니다. 자, 6번 문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우리 세포 내 정보의 흐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서 다양한 눈동자의 색깔이 나타나는 과정을 쭉 나타낸 건데요. 지금 유전자 A로부터 멜라닌 합성 효소가 생성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 중심 원리 잠깐 떠올려 볼게요. 자, 중심 원리가 뭐였냐면요. 우리 DNA가 있습니다. DNA 안에는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죠. 이 DNA 안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RNA를 만들어요. 자, 우리가 이 과정을 뭐라고 했죠? 전사라고 했죠. DNA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전사를 통해서 RNA를 합성해냅니다. 그리고 여기 RN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 뭐를 만들어? 그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DNA 안에 유전 정보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요.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DNA는 쭉 이중 나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DNA 이중 나선 안에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한 염기 서열. 우리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유전자라고 해요. 이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어떤 유전자, 어떤 유전 정보를 가졌느냐 요거에 따라서 어떠한 형질을 가질 거냐 이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여기 있는 가로 한번 가보면요. 유전자 A로부터 멜라닌 합성 요소가 생성되었대요. 이때 우리 효소는 주성분이 뭐예요? 단백질이죠. 유전자 A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RNA로부터 지금 단백질이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나타낸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요. 멜라닌 합성 요소가 만들어졌어. 이 합성 효소에 의해서 멜라닌이 합성된다라고 하는 거 설명하고 있죠. 멜라닌을 합성하는 걸 이렇게 촉진시켜주는 게 바로 멜라닌 합성 효소의 기능입니다. 자, 계속 보면요. 이때 멜라닌의 양에 따라서 다양한 눈동자의 색깔이 나타난대요.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눈동자 색깔은 진해지고요. 여기 있는 멜라닌이 적어, 양이 부족하다 하면 이렇게 푸른색 눈동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쭉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기억부터 하나씩 해결해 볼게요. 자, 먼저 기억. 핵에 A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핵에 유전자가 있다? 맞을까요? 자, 우리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유전자는 아까 뭐라고 했죠? DNA 안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특정한 염기 서열이다라고 했죠. 즉 유전자는 DNA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 DNA는 어디 있을까요? 그치, DNA는 핵 안에 있죠. 핵 안에 이렇게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는 뭐예요? 핵산, 핵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유전자는 DNA에 있고 DNA는 핵 안에 있기 때문에 유전자 A는 핵 안에 있다 이러면 맞는 설명 되겠죠? 기억은 맞다. 다음 니은. A에 멜라닌 합성 요소의 유전 정보가 있다. 그쵸? 여기에 그 유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멜라닌 합성 요소가 생성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맞고요. 다음 디귿. 기억은 번역이다. 번역? 단어 낯선데?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찍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아까 전에 번역이 뭐라고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자,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RNA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걸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번역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나, 기억은요, 멜라닌 합성 효소의 기능을 그냥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틀렸다. 자, 정답은요, 기억, 니은 맞죠? 3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는 7번. 우리 여기도 별표 하나 쳐줄까요? 생명과학 1, 우리 5단원에서 다시 만나게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 생물 다양성 하면 뭐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그림에는요, 종 다양성이 나와 있습니다. 종 다양성이 뭐예요? 한 생태계 안에 쥐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버섯도 있고, 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생물 종들이 있다. 이게 바로 종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지금 A와 B는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A를 봤더니 다 똑같이 쥐가 있어요. 같은 종의 이제 쥐 안에서 봤더니 여기 있는 이 염색체의 유전자가 달라요. 같은 종 내에서 유전적 차이에 의해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 이건 뭐예요? 유전적 다양성이죠. 같은 종의 쥐라도 뭐 쥐의 털 색깔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형질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B를 볼까요? 자, B를 봤더니 여기에 뭐 숲도 있고, 뭐 강도 있고, 뭐 초원도 있고, 얘는 뭘 나타낸 거예요?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다. 생태계의 다양성을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 기억 볼까요? 자, 기억. 같은 종의 얼룩말에서 줄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종 다양성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어디다 밑줄 쳐보냐면요. 같은 종 밑줄 쳐볼까요? 우리 아까 전에 종 다양성이 뭐라고 했어요? 다양한 종들이 존재하는 거, 우리 한 생태계 내 여러 생물종이 존재하는 게 종 다양성이었어요. 근데 같은 종이다? 종 다양성이 될 수 없겠죠. 자, 그럼 기억은 뭐다? 이렇게 같은 종 내에서도 유전적 차이에 의해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 줄무늬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유전적 다양성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기억은 틀렸다. 다음 니은. A가 높은 종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전염병이 생겼을 때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죠? 그치, 다양한 형질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형질이 존재하게 되면요,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거나 또는 어떤 전염병이 막 도래했어. 그럴 때 다양한 형질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중에 누군가는 그런 환경 변화에 생존할 수 있는 좀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두 집단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둘 다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집단은 형질이 다 똑같아. 그런데 한 집단은 형질이 다양하게 존재해. 여기에 어떤 환경적 변화가 생겼어. 전염병이 생겼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전염병이 생기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 있는 형질을 가진 애들이 좀 취약하대요. 그럼 여기 있는 집단은 다 죽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형질이 존재하게 되면 얘는 죽어도 별이나 네모는 이러한 전염병에 좀 생존할 수 있게 좀 유리한 형질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하면요, 다양한 형질이 존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환경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멸종될 확률은 낮아요. 자, 근데 여기서 생존할 확률을 물어봤다. 그러면 생존할 확률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선 지금 멸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들렸다. 낮다로 고쳐줘야 되겠죠? 자, 다음 디귿. 자, B는 생태계 다양성이다. 맞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우리 디귿만 맞는 2번 되겠네요. 자, 다음은 8번입니다. 자, 8번도 우리 선생님 그대로 살려둘 거예요. 왜? 우리 생명과학 1, 5단원에서 만나게 될 문제입니다. 우리 물질의 순환, 그 중에서도 탄소 순환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어떤 문제인지 좀 읽어보면요. 자, 지금 탄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요. A와 B는 생산자와 분해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 뭐를 볼 거냐면 사체, 배설물 보이죠?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B로 향해 있네요. 그럼 B가 뭐다? 분해자입니다. 우리 분해자가 어떤 생물들이죠? 그치, 사체나 배설물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들을 우리는 분해자라고 합니다. 우리 얘들도 좀 같이 기억해 둘까요?
분해자에 속한 애들 누구 있었죠? 그치, 뭐 버섯, 곰팡이, 그리고 일부 세균들, 광합성하지 않는 세균들은 이렇게 분해자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산자가 되겠죠. 자, 이제 우리 가와 나를 볼 건데요. 지금 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기 있는 이 생산자는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로 합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성된 유기물은요. 이렇게 소비자에 먹혀서 유기물 형태로 소비자에 이동하기도 하고요. 또 사체나 배설물을 거쳐서 이렇게 분해자로 이동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나는 무슨 의미일까? 자, 여기에서요, 지금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 그리고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 분해자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일부는요, 요렇게 호흡을 통해서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분해가 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다시 대기 중으로 쭉 가고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탄소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기억 볼까요? 자, A는 생산자이다. 그쵸? A는 생산자 맞고. 다음 니은. 과정가에서 기권의 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있던, 기권에 있던 이산화탄소, 탄소가 지금 생산자로 이동했기 때문에 생물권으로 이동했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다음 디귿. 호흡을 통한 탄소의 이동 과정은 나에 해당한다.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 우리 9번 볼게요. 그럼 9번 조금 까다롭게 풀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요거는 생명과학 2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것도 세포 내 정보의 흐름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조금 까다롭게 나왔는지 같이 볼게요. 자, 그림은 어떤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쭉 나타낸 것이다. 자,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전사의 과정을 거쳐 RNA가 합성되고요. 이 RNA의 정보를 바탕으로 번역을 통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쭉 하고 나타낸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이 그림을 보면요. 지금 DNA를 한번 봐볼게요. 자, DNA는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 해서 이중 가닥이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둘 중에 하나의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RNA를 합성해내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어떤 가닥이 주형 가닥일까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얘가 1번, 얘가 2번 가닥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RNA를 합성할 때는요,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주형, 틀로 해서 상보적인 서열을 갖는 RNA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 상보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짝을 이뤄서 특정한 애들이랑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DNA를 보면요, 우리 DNA를 구성하고 있는 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4개의 염기가 있죠. A는 T랑만, G는 C랑만 이렇게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RNA는요? RNA도 4가지 염기를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만 요 중에서 종류가 다르죠. RNA는 뭐를 가지고 있죠? RNA는 A, G, C는 똑같아. 근데 여기 있는 T 대신에 유라실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봤더니 지금 RNA 서열이 GCA 이렇게 시작하죠. 자, 그래서 1번을 봤더니 얘도 GCA야. 똑같네? 그렇다면 주형 가닥은 뭐다? 2번이 되겠죠. 2번을 상보적으로 해서 여기 있는 RNA가 합성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여기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2번의 서열이 4번째 염기가 A, A, C 이렇게 됐어요. 4번째 A, 5번째 A, 그 다음 C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상보적인 RNA 서열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요. A의 상보적인 건 RNA니까 뭐가 와야 돼요? 그치? U가 와야죠. 우라실. 자, 또 A가 나왔네요. 또 유라실 나올 거고요. C가 나왔다. G, 구아닌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나는 UUG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가도 한번 채워볼까요? 자, 가도 어떻게 채워볼 거냐면 상보적으로 채워줄 겁니다. 자, 그럼 C의 상보적인 건 뭐겠어요? 그치? G. U다. 그러면 A. G다. 그럼 C. A다. 그러면 T. G다. 그럼 C. 요렇게 채워볼 수 있겠습니다. G, A, C, T, C 요렇게 해서 가를 채워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서열을 좀 찾아볼게요. 이건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코돈표를 이용할 겁니다. 자, 우리 코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코돈은 RNA에서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세 개의 염기, 이걸 우리는 코돈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아미노산 A가 있죠. 이 A를 지정하는 코돈은 AAC, RNA 서열이 AAC라고 하는 거예요. 또 B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건 RNA가 AGC 이거나 UCG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여기 지금 단백질에 있는 첫 번째 아미노산을 봤더니 E래요. 자, E를 지정하는 코돈은 GCA입니다. 자, 봤더니 GCA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3개씩 끊어가는 거예요. GCA 딱 끊었어. 자, 그 다음은요 UUG가 되겠죠. 자, 그럼 UUG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뭐다? UUG 여기 있네요. 뭐가 돼요? D가 되는 거죠. 아, 기억은 뭐다? D다. 자, 3개 또 끊어요. CUG가 나왔네요. 자, CUG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뭐다? D다. 그러면 니은은 D가 되겠고요. 또 3개 끊었어. AGC 됐죠? AGC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은 B. 이거 맞네.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의 서열을 결정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보기 볼게요. 기억. 자, 가에서 구한인의 수는 1이다 라고 했어요. 가에서 구한인은 지금 하나 있죠. 맞네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 시험을 볼 때 좀 빨리 풀어야 돼. 그럴 때는 이 서열 다 찾을 필요 없죠. 가에 구한인이 정말 하나 있느냐? 이거 우리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1번의 서열을 봐도 좋고요. RNA를 서열을 봐도 좋아요. 우리 상보적일 거기 때문에 여기 반대편에서 상보적인 C가 몇 개인지만 찾아보면 되겠죠. 여기 봤더니 C 하나 있네? 그럼 여기는 G 하나 있겠지?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니은. 자, 나는 TTG다. 얘는 TTG가 될 수 없죠. TTG가 상보적이려면 지금 DNA에 있어야 돼요. 우리 RNA는 타이밍이 있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얘는 틀렸다. UUG라고 우리 고쳐줄게요. 자, 다음 디귿. 니은은 D다. 우리가 찾았죠? 맞는 선지. 자, 그럼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 맞는 3번 되겠네요.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10번도 별표. 자, 별표가 의미하는 거 뭐다? 우리 생명과학 원에서 다시 만날 문제입니다. 자, 생명과학 원의 5단원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자, 어떤 문제냐?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먼저 가부터 보면요. 지렁이는 토양 속 무기물의 양을 증가시킨대요. 우리 지렁이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선생님도 좀 무서워하거든요. 굉장히 유익한 생물입니다. 왜냐면요. 이 지렁이가 막 땅속을 쭉 파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이 토양에 공기가 잘 흐르도록 해줍니다. 통기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지렁이의 배설물 안에는요. 뭐 질소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무기물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그럼 토양이 아주 비옥해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지렁이에 의해서 토양 속 무기물의 양이 증가되고 있대요. 자, 이때 지렁이라고 하는 건 생물이죠. 생물적 요인이 토양,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나를 볼게요. 자, 식물이 광합성을 했대요. 그래서 숲속 공기의 산소 농도가 높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단 광합성 나왔으니까 잠깐 한번 봐볼까요? 광합성의 식이 어떻게 되죠? 우리 광합성은요, 뭐가 필요해요? 그치,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 이산화탄소와 물이 선생님 앞에 개수는 안 적을게요. 그냥 물질들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우리 포도당 C6H12O6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 기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광합성 과정인데요. 광합성을 했더니 어떤 기체가 생긴다? 산소가 생긴다는 거죠.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그래서 숲속의 공기 산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요. 생물적 요인이죠. 얘가 숲속의 공기에서 산소의 농도를 높였어요.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준 거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보기 하나씩 볼게요. 자, 기억. 기억은 세포로 구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지렁이는 우리 생물이죠? 생물은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바로 뭘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명과학 1 1단원 처음 배울 때 생물의 특성 배울 거고요.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그치, 모든 생물은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부터 배울 겁니다. 맞고요. 다음 니은. 니은에 효소가 이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니은은 광합성이고요. 우리 광합성은 물질 대사, 그 중에서도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우리 물질 대사에서는요,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누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효소가 이용된다. 맞죠? 다음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걸 나타낸 거다. 맞는 선지 되겠죠? 자, 정답은요. 우리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는 5번 되겠네요. 자, 다음은 11번.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지질시대 그리고 생물의 진화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이 문항은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에서 다시 나오지는 않는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우리 생물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 가는 중생대와 지질시대 기억과 니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 지질시대라고 하는 걸요, 나눠보면 4등분 할 수 있죠. 뭐부터? 성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 신생대, 이렇게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길이가 긴 거 뭐죠? 그치, 성캄브리아 시대죠. 아주 길이가 깁니다. 그 다음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억과 니은은 고생대와 신생대 중 하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 중에서 지질시대의 길이가 조금 더 긴 니은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더 긴 고생대가 되는 것이죠. 기억은 뭐가 되는 거다? 신생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질시대의 길이를 비교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요걸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자, 지금 나는 뭐냐면 기억과 니은 중 한 시기에서 나타나는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을 나타낸 거래요. 이 화석, 우리 딱 보면 알 수 있죠? 어떻게 보여? 이게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3등분 되어 있네. 이거 뭐다? 삼엽충이죠. 자, 삼엽충은 어느 시대에 번성했던 생물이죠? 그쵸? 고생대에 번성했던 생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각 이 시대별로 좀 대표하는 생물들은 좀 기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중생대 하면 뭐가 떠오르죠? 암모나이트, 그리고 공룡 떠올라야 되고요. 신생대 하면요, 화폐석, 매머드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럼 우리 보기 볼게요. 자, 기억. 기억은 고생대이다? 아니죠. 기억은 신생대, 니은이 고생대가 되겠죠. 다음 니은. 최초의 생물은 니은에 출현하였다. 선생님 문제 봤더니 요거 찍은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생대와 중생대와 신생대 중에는 고생대가 제일 좀 오래된 것 같네? 그럼 여기에서 최초의 생물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죠. 선생님 왜 틀렸어요? 이거보다 더 이전 시대였던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우리 생물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요, 바닷속에서 단세포 생물이 먼저 등장하기 시작하죠. 또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는요, 물론 생물이 막 많이 있었진 않았지만 이 생물의 흔적, 우리 화석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떤 거 있었어요? 남세균의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스트로마톨라이트라든지 또 에디아카라 동물군의 화석, 이런 것 등이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의 그 지질층에서 발견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다음 디귿. 자, 니은에 형성된 지층에서 나가 발견된다. 요거는 맞는 선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디귿 하나 맞죠? 2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 12번 볼게요. 자, 다음은 당뇨병 진단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해서 쭉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좀 낯서네, 어렵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효소의 기능, 효소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쭉 읽어보면요. 자, 건강진단에 사용되는 소변,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 소변 검사 해본 적 있죠? 이렇게 무슨 색깔의 띠가 있는 종이를 주고 소변을 묻혀와라 하잖아요. 그러면 소변을 묻혔을 때 색깔이 변하냐 안 변하냐 어떻게 변하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검사지에 뭐가 있냐면 포도당 산화요소가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 소변에 만약에 포도당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정상적이라면 소변에 포도당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이 포도당은 100% 재흡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소변에 포도당이 있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네. 당뇨병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포도당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포도당이 있을 경우에는요, 요 포도당 산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이 산화되고 검사지가 청색으로 변한대요. 진한 청색이다? 포도당이 많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 당뇨병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쭉 과정이 나와 있지만 물어보는 건 뭐다? 여기 있는 이 효소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효소에 대해서 잠깐 좀 봐볼까요? 우리 효소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치, 우리 생물체 내에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죠.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생체 촉매, 이게 바로 효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화학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냐?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가 도대체 무엇이었죠? 자,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우리 물질 대사라고 하면요, 이런 거죠. 우리 이렇게 반응물이 동그라미, 네모 이런 반응물이 있었어요. 자, 이런 반응물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물이 됩니다. 화학적 성질이 다른 별, 또는 하트, 이런 애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이때 가만히 있으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서 얘네들이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게 바로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이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효소가 낮춰주게 되면 그만큼 반응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효소고요. 이 효소의 좀 특징 두 가지만 정리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기질 특이성이에요. 아무하고나 결합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는 포도당 산화 효소라면 포도당과 결합해서 포도당을 산화시키는 반응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얘는요, 재사용이 가능해요. 자,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걸 돕는 과정에서 효소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망가지거나 하지 않아요. 자, 반응이 끝나면 생성물과 분리되어서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 하나씩 볼게요. 자, 기억. 여기 있는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다. 그쵸? 우리 효소의 주 성분은 단백질이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기억할게요. 희응, 효소, 또 희응, 호르몬, 또 희응, 항체. 이러한 것 등의 주 성분이 단백질이 되고요. 하나만 더 써볼까요? 헤모글로빈. 이것도 우리 단백질이죠. 자, 우리 같이 기억해서 둘게요. 다음 니은. 포도당의 산화 반응에서 소모된다? 아니죠. 우리 효소는 소모되지 않고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모는 X,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재사용될 수 있다. 다음 디귿. 포도당의 산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낮춰준다.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증가가 아니고 감소로 고쳐줘야 되겠죠? 자, 정답은요, 지금 기억 하나 맞죠? 답은 1번 되겠네요. 자, 다음은 13번. 자, 13번 우리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도 별표 치고 갈게요. 생명과학 원의 5단원에서 다시 만나게 될 문제입니다. 자, 우리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생물적 요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 중에 지금 학생 A는 뭐라고 했냐면 물, 빛, 온도 이런 것 등은 모두 비생물적 요인이야. 그쵸? 이런 것 등은 다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자, 다음 B 볼게요. 군집은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무리입니다. 군집? 뭐랑 헷갈리기 쉽냐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헷갈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개체군이랑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네들을 좀 보면요. 여기에 아주 귀여운 토끼가 이렇게 숲속에 살고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토끼 하나를 우리는 개체라고 하죠. 자, 근데 이 숲속에 토끼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야. 토끼 가족이 있었어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이렇게 토끼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 같은 종들의 무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체군이 바로 같은 종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숲속에 이 토끼 가족만 살까요? 아니죠. 사자도 살고
뭐 뱀도 살고 뭐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렇겠죠. 이렇게 일정한 지역에 여러 종들이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요 집단, 개체군들의 집단,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개체군들의 집단, 군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군집은요, 여러 종들의 집단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여기에다가 생물들만 살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 가지 뭐 햇빛, 온도, 뭐 토양 이렇게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이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시스템, 이게 바로 뭐예요? 생태계죠. 자, 그 중에서 우리 군집과 개체군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학생 B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군집은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무리다. 아니죠.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다? 개체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자, 다음 학생 C 볼게요. 자, 분해자에는 버섯, 곰팡이 등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죠? 요거는 맞는 선지 되겠죠? 우리가 여기 있는 생물적 요인을 구분할 때요. 그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었죠. 생산자는 스스로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생물들, 뭐 식물, 식물성 플라크톤 이런 것 등이 있었고요. 우리 소비자는요. 다른 생물을 섭취함으로써 양분을 얻는 생물들이죠. 동물 떠올리면 되겠네요. 분해자는 뭐예요? 다른 생물의 사체, 배설물을 분해하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 이런 애들이 지금 분해자죠. 버섯과 곰팡이 자주 물어보니까요. 기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끔 버섯 이렇게 생김새만 보고 이거 식물 아니야? 생산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아닙니다. 버섯은 분해자에 속한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여기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누구다? A랑 C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은 14번. 자, 14번은요. 어떤 동물의 세포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포 구조를 딱 보고 각각의 세포 소기관의 명칭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알아내야 돼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먼저 여기 봤더니 지금 A, B, C는 뭐라고 했냐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핵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A부터 찾아볼까요? 이거 뭐예요? 그치, 핵이죠. 자, C는요. 이렇게 알갱이처럼 보이는 거 리보솜이죠. 이때 리보솜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자, 마지막 B는 이거 뭐야? 그치,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는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쵸? 미토콘드리아에서는요. 세포 호흡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세포 호흡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글은요. 무슨 글이냐면요. 이 동물에 대한 설명이 쭉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동물은요. 한 번 비행하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데 이때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 생성이 세포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는 어디서 생긴다? 그렇지,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호흡을 통해 생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기억 볼게요. 자, A는 식물세포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핵은 식물세포에도 있다? 그쵸? 당연히 있겠죠. 자, 왜? 식물도 동물도 다 진핵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진핵생물이랑 원핵생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생명과학 원에서도 이거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이때 진핵생물이다, 원핵생물이다. 기준이 뭐예요? 핵. 핵막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구분 나눌 수도 있죠. 자,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요. 핵이 있어요. 핵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핵생물은요. 핵막을 갖지 않아요. 즉 핵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점은요. 얘는 진핵생물은 막성 세포, 소기관을 갖죠. 우리 아까 그림에서 봤었던 여기 잠깐 한번 봐볼까요? 소포체라든지 골지체라든지 이렇게 막으로 된 세포 소기관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원핵생물은요, 요거를 갖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에 속하는 애들은 누가 있을까? 자, 진핵생물에 속하는 애들은요, 그리고 식물, 대표적으로 동물, 그리고 곰팡이 같은 균류, 이런 것 등이 해당될 거고요. 원핵생물 하면 뭐다? 세균, 요렇게 같이 정리하고 갈게요. 자, 다음은 니은 볼게요. 자, 니은 B에서 기억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생성된다. 맞죠?
다음 디귿. C는 리보솜이다. 맞습니다. 자, 정답은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죠? 5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는요.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15번도 별표. 자, 이건 뭐다? 생명과학 원의 1단원에서 우리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입니다.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일 텐데요. 아니면 얼마 전에 배웠었던 부분일 거예요. 별표. 자, 봤더니 지금 가와 나는요.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귀납적 탐구 방법, 연역적 탐구 방법 한번 비교하고 각 과정을 좀 정리해보고 넘어갈 건데요. 자, 귀납적 탐구 방법이란 이렇게 적어볼 거고요. 연역적 탐구 방법 이렇게 볼게요. 둘 다 일단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관찰부터 시작할 겁니다. 관찰을 할 거예요. 자, 근데 귀납적 탐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관찰하고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얘네들을 종합하고 분석해 봤더니 어떤 규칙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 규칙성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화된 원리 또는 법칙 이런 것 등을 이끌어냅니다.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런 게 귀납적 탐구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연역적 탐구 방법은 뭐냐? 똑같이 관찰을 했어요. 관찰하다가 왜 그러지? 문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궁금증,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잠정적인 답을 만들어요. 이 잠정적인 답을 우리 뭐라고 한다?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다?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또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탐구를 해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탐구의 결과를 분석을 하죠. 이때 결과를 분석했을 때 내가 세웠던 가설과 이 탐구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가설 세우기로 갑니다. 다시 탐구 활동을 하고 결과를 봐요. 이때 만약에 가설과 이 탐구 결과가 일치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한 가설이 맞구나. 확정적인 답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가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가는 학생 A는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화초 기억을 키우는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대요. 이렇게 관찰한 내용을 정리하고 규칙성을 찾아서 기억의 생장과 햇빛의 관계는 어떻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대요. 이거 뭐요? 그치, 귀납적 탐구 방법을 나타낸 것이죠. 자, 그럼 이번 나와볼까요? 자, 학생 B는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옮겨진 기억이 시드는 것을 보았대요. 관찰을 했네.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이를 바탕으로 기억은 햇빛을 직접 받으면 시들 것이다 라고 하는 뭐를 세웠다? 가설을 세웠다네요. 가설 보였다. 이거 바로 뭐예요?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기억의 생장과 햇빛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보기 하나씩 볼게요. 기억부터. 자, 가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그쵸? 맞습니다. 다음 니은. B는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제시하였다. 우리 잠정적인 해답에 밑줄 쳐볼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B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맞고. 다음 디귿. 나에서 탐구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여기에서 탐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가설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다시 가설을 세운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탐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탐구 결과와 가설이 일치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5번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 16번. 자, 16번 문제는요. 기린의 진화에 대한 수업의 한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자, 이거 뭐냐면요.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봤더니 가나다는 자연선택에 의한 기린의 진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다윈의 여기다 정리 좀 해볼게요. 자연선택.
이 다윈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과정은요, 우리 세 단계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일단 이 개체들이 많아. 과잉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고 있어요. 다양한 변이가 존재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 사이에서 뭐가 일어날 거냐면 경쟁이 일어날 거예요. 생존을 위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변이의 개체들 중에 이러한 어떤 특정한 환경에 좀 생존하기 유리한 개체가 있겠죠. 이러한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번식하고 진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특정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 선택되어서 살아남고 자식을 번식시킨다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봤더니 지금 여기 있는 가나 다가 순서가 막 섞여 있다라고 했죠. 우리 이걸 토대로 우리 순서를 좀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가.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다. 목이 긴 기린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자연 선택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다음 나. 목의 길이가 서로 다른 기린이 출현한다. 변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자, 그럼 다. 목의 길이가 서로 다른 개체들 사이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 얘가 두 번째가 되겠죠. 우리 정리하면 목의 길이가 이렇게 짧고 길고 다양하게 변이가 있는 기린들이 있었어. 다양하게 목의 길이가 있었어. 그런데 이 안에서 서로 목의 길이가 다른 개체들 사이에서 생존 경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유리했다? 그치? 목이 긴 기린이 생존에 유리했다는 거죠. 얘네들만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자연 선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 볼게요. 기억. 자, 다윈은 기억에 의한 진화론을 주장하였다. 그쵸?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죠. 맞고요. 다음 니은. 다에서 목이 긴 기린이 목이 짧은 기린보다 생존에 유리하다. 그쵸? 우리 목이 긴 기린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에서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았어. 자연 선택되어서 자손을 쭉 하고 남길 수 있었죠? 요거는 맞고. 다음 디귿. 기린의 진화 과정은 나, 다, 가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 자, 정답은요. 기억, 니은, 티귿 모두 맞죠? 5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 17번 볼게요. 자, 17번 문제도요. 여러분 실험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실험이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실험의 과정,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들을 모르면 조금 풀기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어요. 특히 선생님이 처음에 이 총평에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 문제는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실험이긴 하지만 약간의 생명과학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봐볼게요. 자, 다음은 카탈레이즈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카탈레이즈 효소인데요. 이 카탈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 카탈레이즈라고 하는 효소는요.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얘가 분해가 되면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고요. 좀 개수를 맞춰보면 요렇게.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된다. 이화작용 이런 거 떠오르죠. 분해가 되는 이 반응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카탈레이즈가 없다. 그래도 이 반응이 자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너무 느립니다. 자, 그런데 이 카탈레이즈가 있다면 이 반응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게 되고요. 이 반응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기냐면 여기 산소 기체가 많이 생기죠. 이 산소 기체가 뽀글뽀글 기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실험 과정을 지금 쭉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자, 실험 과정을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가에서 생간 20g과 중류수 100ml를 이용해서 간 추출액을 준비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간 추출액을 준비했을까요? 여기 있는 이 카탈레이즈는요, 간세포에 많아요. 자, 그리고요, 또 감자에도 많이 있고요. 우리 생명활동을 하다 보면요, 이런 과산화수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얘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를 빨리빨리 분해를 해줘야 돼요. 간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적혈구에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세포의 카탈레이즈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서는 지금 카탈레이즈가 들어있는 간세포를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나를 보면요. 지금 삼각 플라스크 A와 B에 다음 표와 같이 지금 용액을 넣고 반응을 시켰대요. 자, 표를 봤더니 지금 A와 B에 똑같이 과산화수소를 넣었고요. 그 다음 A에는 증류수를,
그리고 B에는 간 추출액을 넣었어요. 서로 다르게 해줬죠? 우리 그러면 대조군, 실험군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카탈레이즈가 들어있는 간 추출액은 누구한테만 넣어줬다? B한테만 넣어준 거죠. 아,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카탈레이즈가 들어있는 간 추출액을 넣어준 B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실험군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실험군이 뭐예요? 조작 변인을 처리해준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이런 기준이 되는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A가 대조군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선생님, 지금 A에 증류수 넣었잖아요. 얘가 그러면 뭐 넣어준 거 아닌가요? 우리 증류수는 왜 넣어줬을까요? 그치? 이 전체 양을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넣어준 것 뿐입니다. 이 증류수는 그냥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이 양을 통제시켜주기 위해서 넣어준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간 추출액을 넣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간 추출액을 넣어줬냐, 안 넣어줬냐, 간 추출액의 유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다르게 처리해준 변인, 바로 뭐다? 조작 변인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작 변인을 다르게 처리해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봤더니 A에서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물론 카탈레이즈가 없어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연적으로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긴 하지만 너무 느려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더라. 자, 근데 B에서는 어때요? 거품이 발생하였다. 왜? 카탈레이즈에 의해서 이 과산화수소가 빠르게 분해가 되면서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고 얘가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기포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간 추출액의 유무에 따른 조작 변인의 처리에 따른 결과에 해당하는 요인 종속 변인까지 찾아볼까요? 우리 종속 변인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치? 기포 발생의 여부, 요게 바로 종속 변인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기억 볼게요. 자, A는 실험군이다. A는 대조군이고요. B가 실험군이 되겠죠. 요거는 틀렸다. 대조군, 실험군, 우리 이게 어디 나온 거예요? 생명과학 1, 우리 첫 번째 1단원에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할 때 나왔던 거죠. 대조 실험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조군, 실험군 찾을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니은. 기억에는 산소가 있다. 그쵸? 여기에는 산소가 들어있다. 맞고요. 다음 디귿. 반응이 끝난 후 과산화수소의 양은 B가 A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반응이 다 끝났어요. 그럼 B에서는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많이 다 분해가 일어나 버렸죠. 그렇다면 과산화수소 양이 적어졌겠죠? 자, 그래서 B가 A보다 적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정답은요. 니은과 디귿 맞죠? 4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는 18번 볼게요. 자, 그림가는 어떤 식물에서 얻은 세포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나와 다는 각각 이 식물의 세포를 증류수와 20%의 소금물에 넣었을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어디에 소금물을 넣고 어디에 우리 증류수를 넣었는지 우리 이거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먼저 가부터 한번 봐볼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A와 B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세포벽, 하나는 세포막, 둘 중에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얘가 지금 식물세포잖아요, 여러분. 식물세포의 가장 바깥쪽에 요 세포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건 바로 A, 세포벽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안쪽에는요, 요렇게 세포막이 있어요. 그래서 B는 세포막이 요렇게 되겠다. 먼저 이거 찾을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나와 다를 볼 건데 여기에서 우리 뭐 알아야 돼요? 삼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되겠죠. 자, 지금 우리 식물세포에서 삼투가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모양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선생님 간단하게만 좀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에 세포막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지금 이 용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농도가 높은 쪽이 되겠고요. 이쪽은 용질이 적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농도가 낮겠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용질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얘가 이동하기에는
너무 좁아. 이동할 수 없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농도를 맞추게 되냐면요. 물의 이동을 통해서 농도를 맞춰줍니다. 자, 물이 이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해요. 그러면서 농도를 맞춰주게, 평형을 맞춰주게 되는데요. 이때 물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용질의 농도가 높다. 그럼 물이 그만큼 적다라고 하는 거고요. 용질의 농도가 낮다. 그럼 그만큼 물이 많다는 거지. 즉 다시 얘기하면 삼투는요. 물의 입장에서는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물의 확산이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여기 그림으로 돌아와서요. 나를 한번 봐볼까요? 자,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기 있는 세포막이 세포벽과 분리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분리가 되었을까요? 자, 여기 지금 어떤 특정한 용액에 넣었을 때 세포 안으로도 물이 이동할 거고요. 세포 밖으로도 물이 이동할 거예요. 근데 지금 나에서는요. 세포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너무너무 더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물의 이동 방향, 물이 더 많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 농도를 좀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그치,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요 나에서 요 안에 들어있는 용액은요,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증류수와 20%의 소금물 중에 뭐가 될 거예요? 20%의 소금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넣어줬을 때 이렇게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달을 한번 볼까요? 자, 달랑 가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는 세포가 어때요? 빵빵해졌죠? 근데 바깥에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터지지는 않아요. 만약에 세포벽이 없는 동물세포라면 터질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세포벽이 잡아주기 때문에 터지지는 않지만 빵빵해지고 있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다? 세포 안과 밖으로 물이 이렇게 이동할 건데 빠져나가는 물보다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물의 이동 방향을 통해서 우리 농도를 좀 결정해 볼까요? 자, 세포 안쪽이 여기 들어있는 이 용액보다도 더 농도가 높고 요 용액이 농도가 낮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치, 우리 증류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자, 기억. A는 세포벽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A는 세포벽 맞죠? 다음 니은. 나는 식물세포를 증류수에 넣은 모습이다. 즉, 나는 20%의 소금물에 넣은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증류수에 넣었을 때는 이렇게 팽팽해진다. 자, 다음 디귿. 자, 가의 식물세포를 20%의 소금물에 넣으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온다 라고 했어요. 가를 나처럼 됐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20%의 소금물에 넣으면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 자, 정답은요. 기억과 디귿 맞죠? 3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는요. 19번 볼게요. 자, 다음은 사막여우와 끈끈이 주걱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별표. 우리 조금 반가운 문제였을 거예요. 나 이거 좀 자신 있는데 했던 친구들 좀 있었을 텐데요. 이것도 생명과학 1에서 우리 생물의 특성, 제일 먼저 배우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봤더니요. 첫 번째,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는요. 열 방출에 효과적인 큰 귀를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귀가 엄청 이렇게 커요. 이게 큰 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뾰족하고 몸집은 굉장히 작은 사막여우입니다. 사막여우. 얘랑 다르게 추운 곳에 살고 있는 북극여우는요. 귀가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말단부가 굉장히 뭉툭하고 여우예요, 여러분. 북극여우. 몸집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사막여우는 더운 곳에 살면서 이렇게 귀를 크게 만들어서 표면적을 넓혀요. 그러면 그만큼 밖으로 열을 방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많은 양의 열을 쫙 하고 방출시킬 수 있어요. 반면에 추운 곳에 사는 북극여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열을 많이 뺏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귀가 굉장히 작고 말단부가 뭉툭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라든지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 적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억은요. 생물의 특성 뭐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생물의 특성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식충식물에 대해서 볼게요. 식충식물,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 뭐 우리 파리지옥 이런 것도 있었죠. 여기서 지금 끈끈이 주걱이 나와 있네요. 왜 얘 끈끈이 주걱이냐면요. 저 주걱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찾아봤는데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털들이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끝에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점액이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향기가 나기도 한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곤충이 지나가다가 여기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근데 끈끈하니까 여기를 빠져나오지 못해. 이렇게 막 발버둥을 칩니다. 자, 그럼 이런 곤충이 발버둥 치면 여기 있는 이 털이 곤충이 접촉했다라고 하는 자극에 의해서 털을 구부러뜨리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곤충이 접촉했다. 그런 자극에 대해서 털을 구부리는 반응을 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몇 번이라고 하면 돼요? 1번 골라주면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도요. 별표, 선생님 별 그대로 둘 거예요. 우리 생명과학 1 1단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서 우리 같이 봤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연역적 탐구 과정에 대한 탐구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뭐라고 했냐면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하고 쭉 봤더니 푸른 곰팡이 보이고 세균이 보이네.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그치, 우리 플레밍 떠오르죠? 우리 플레밍이 최초의 항생제 뭐였어요? 그치, 페니실린. 플레밍이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했던 그 실험이 좀 이렇게 연관되어서 떠오를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 플레밍이 연구했었던 건 여기 나오는 대장균이 아니고 뭐였어요?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세균이었죠. 어쨌든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연역적 탐구 과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순서를 매칭하면서 볼 건데요. 선생님, 연역적 탐구 방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생님 이따가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부터 한번 보면요.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배지에서는 대장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푸른 곰팡이를 접촉하지 않은 배지에서는 대장균이 증식했다.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결과에 대해서 정리하고 분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가는 순서부터 좀 찾아보면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는요. 푸른 곰팡이가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잠정적인 답을 내리고 있는 거죠. 가설을 설정하고 있네요. 아, 가설을 설정하고 있다. 이거 뭐다? 연역적 탐구 방법 맞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계속 가보면요. 대장균이 배양되고 있는 2개의 배지 중 하나에만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였다.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나 볼게요. 대장균이 배양된 배지에 우연히 발생한 푸른 곰팡이의 주변에서는 이 대장균이 증식하지 않는 것을 관찰했대요. 그리고 의문이 생겼대. 왜 그럴까? 문제 인식한 거죠. 자, 그럼 우리 순서를 찾아보면 어떻게 순서 매칭할 수 있죠? 제일 먼저 관찰을 하고 문제 인식을 한 나가 1번.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잠정적인 답, 가설을 설정한 나가 2번이 되겠고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탐구 설계 및 수행, 실험을 하고 있는 다가 3번. 그리고 이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 가가 4번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결과가 내 가설과 일치한다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탐구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얘가 어떤 걸 관찰했었냐면 대장균이 배양된 배지에서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이 대장균이 없었다는 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설을 세웠냐? 푸른 곰팡이가 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요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달을 조금 같이 표현해보면 이렇게 대장균이 배양되고 있는 2개의 배지를 준비한 거예요. 자, 이때 그 중에 하나에는 일단 대장균이 이렇게
대장균이 배양되고 있습니다. 자, 그 둘 중에 하나에만 뭐를 넣어줬냐면 푸른 곰팡이를 접종했대요. 푸른 곰팡이. 하나에는 넣어주고 하나에는 넣어주지 않았어. 우리 대조군과 실험군 찾을 수 있죠? 지금 대조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조작 변이, 이 푸른 곰팡이를 처리해 준 거다. 이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실험군이 되겠죠. 자, 그리고 푸른 곰팡이를 처리해주지 않은 그대로의 집단,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조군이 됩니다. 대조 실험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서로 다르게 처리해준 요 요인, 푸른 곰팡이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 푸른 곰팡이의 접종 여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조작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실험군과 대조군에는 푸른 곰팡이 외 나머지 조건들은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과를 봤더니 4번을 볼게요. 가를 볼게요. 자, 푸른 곰팡이를 접종한 배지에서는 대장균이 증식하지 않았대요. 여기는 대장균이 증식하지 않았어. 자, 그런데 푸른 곰팡이를 접종하지 않은 배지에서는 이렇게 대장균이 증식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냈죠. 자, 그러면 이 실험 결과가 내가 세웠던 가설과 일치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자, 만약에 가설에 따르면요, 푸른 곰팡이는 이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해야 돼. 실제로 억제했네? 증식하지 못했네? 내 가설과 실험 결과가 일치하죠. 그렇다면 우리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치? 이 푸른 곰팡이는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그 탐구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푸른 곰팡이 여부에 따라서, 첨가 여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에 해당하는 요인, 종속 변이는 뭐가 되는 거죠? 그치? 종속 변이는 대장균의 증식 여부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조작 변인, 종속 변인 뭔가 둘 다 지읒으로 시작하니까 되게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니까요.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조작 변이는 내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 변인 중에서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다르게 처리해주는, 즉 내가 조작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요인, 이게 바로 조작 변인입니다. 그럼 이 조작 변인을 처리했냐 안 했냐 이거에 따라서 저절로 따라오는 이 결과에 해당하는 변인이 바로 뭐예요? 종속 변인이라고 하는 것이야. 자, 그러면 우리 보기 볼게요. 자, 기억. 자, 다해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그치, 우리 여기 실험할 때요. 지금 대조군과 실험군 했고요. 대조 실험 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다음 니은. 가는 나보다 먼저 수행이 되었다. 우리 아까 전에 순서 찾아봤죠? 가는 나보다 나중에 시행이 된 거죠. 1번, 2번, 3번, 4번 요 순서입니다. 요거는 틀렸고. 자, 다음 디귿. 푸른 곰팡이의 접종 여부는 종속 변인에 해당한다. 요거 체크한 친구들 좀 있었을 텐데요. 우리 푸른 곰팡이의 접종 여부는 뭐다? 조작 변인에 해당하고요. 종속 변이는 이 푸른 곰팡이를 접종했냐 안 했냐에 따른 대장균의 증식 여부가 되는 것이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요. 그래서 기억만 맞는 1번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여러분 20문제 같이 풀어봤는데요. 좀 어땠어요? 좀 기억이 날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별표 쳐줬던 우리 다시 만날 문제들 있었죠? 이거 다시 한번 꼼꼼히 풀어보시고요. 생명과학원 좀 해볼만한데 자신감을 갖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은요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